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대로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적용됩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겪었던 시민들은 올여름 폭염이 심할 거란 예보 속에 전기요금 폭탄까지 또 떠안게 되는 건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오르고 또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건지 잠시 뒤 경제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평가받던 튀르키예 대선. 20년 장기 집권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1차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튀르키예 대선 해설위원실장과 진단해봅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간호법 관련 소식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전문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예상대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했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히면서 국민 건강을 앞세웠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으로 지킬 수 있는데 이번 법안은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가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어 직역 간 협의나 국회 수기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번 간호법 제2요구로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한다는 게 큰 골자인데요.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등의 구절이 직역 간 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앞서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27일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협회는 약속을 파기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내일로 예고한 연대 총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김연경 협회장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 기획단 활동 등을 통해 간호법을 파기한 정치인과 관료들도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간호협회는 단체 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 행동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간호협회 관계자는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하는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의 경우 의사 부족 문제로 의사들의 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허증 반납이나 1인 1정당 가입하기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단체 행동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간호법에 반대해왔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내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먼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 독주를 타개한 최선의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며 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해선 일단 여야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거부권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제1계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불가피한 결단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 명은 오전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들어보시죠.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연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접수받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내일 오전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여는데 합의했고 위원회 구성도 이때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국민의힘이 제소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안건에 붙일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건 조기 상정을 요구했고 아예 여야가 오늘 안에 공동 징계안을 내자는 제안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며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검찰이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연일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일원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을 떠난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자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김 의원이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한 장관 작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선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탈당한 김 의원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며 정치의 기본인 도덕성까지 부정하는 비상식의 극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 개선 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정작 여야의 구체적 논의 대상엔 전수조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려는 개정 움직임으로 전수조사를 회피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법 개정과 함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이어 오늘도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검찰이 지금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는 건가요? 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전자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와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하루 만인 어제도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의원이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하다가 코인 실명제가 시작되기 전 인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거래 내역을 분석해 최초 투자금의 출처와 어느 계좌에서 이동했는지 따져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과 범죄수익금리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누군가에게 투자금이나 코인을 받았는지와 이를 숨기기 위해 급하게 인출한 것은 아닌지, 또 징여받았다면 징여세는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상거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코인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커진 가운데 법원이 세 번째 영상 청구 끝에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빗썸에 있는 코인 지갑에서 위믹스 등 게임 관련 코인 80여만 개, 60억 원어치를 업비트 코인 지갑으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모든 거래와 투자가 투명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한 뒤 김 의원 소환 시점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이른바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린 한 장관의 지난 1년은 검수원복과 설전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임성호 기자가 한 장관의 1년을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수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던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으로 맞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부침도 있었습니다. 권한 집중 논란 속에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이 드러나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설전은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를 한껏 더 끌어올렸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요구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역할론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겐 직을 걸라며 반박하는가 하면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겐 민생과 관련된 마약 깡패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며 적극적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투약 같은 거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최근엔 자신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참여연대와도 연일 설전을 벌이는 등 장관으로선 드물게 직접 여론전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할 장관이 지나친 설전으로 협치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32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모레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의견서도 받아 국정원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해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을 비판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면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또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엔 이자를 물리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위 전체 회의 직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태규 간사 등 여당 교육위원들은 오늘 교육위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청년에게도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건 청년층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 내용이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 취업자나 소상공인 대출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과도한 추가 대출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남아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구제역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 농가를 방문했던 축산 차량 여러 대가 다른 농가 수백 곳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칫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한우 농가입니다. 이 농장은 청주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2.9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안입니다. 방역대 안에서 발생했지만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청주 구제역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한우 농장이 수백 곳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5개 농장의 역학 차량은 14대고 이들 차량이 구제역 발생 전 3주 사이 방문한 한우 농장이 251곳입니다. 역학 차량은 사료 운반과 가축 운반 등 구제역 발생 농장에 드나든 축산 관련 차량을 의미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차량의 바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는지 환경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학관계의 전반적인 거는 검역본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역학 차량이나 뭐 농장들이 통지가 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방역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증평 등 5개 시군에 한정했던 백신 추가 접종을 충북 전 지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도 전국 우제류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신항체가 형성되는 시기가 2주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 백신을 하였으니까 이번 주까지 가장 우려스러운 시기고요. 이번 주를 넘어선다면 다음 주부터는 백신 항체가 형성이 돼서 방역당국이 백신으로 구제역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전력 구입 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높은 역마진 구조가 여전해 한전의 경영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전은 지난 3월 기준 1kW당 전기를 173.3원에 사서 139.3원에 판매했습니다. 1kW에 34원씩 손해보고 전기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마진 구조로 인해 한전은 지난 1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번에 전기료를 8원 올려 전력 판매 수익은 2조 6천억 원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됐지만 역마진은 여전하고 지난 2년간 쌓인 적자액 39조 원도 해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3분기와 4분기에 전기료 추가 인상 여지가 크지만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고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이라든지 한전과 가스공사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1kW당 51.6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 2분기 합쳐 인상액은 21.1원에 그쳤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요금 조정에 개입할 경우 하반기 추가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전기료 추가 인상의 가장 큰 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입니다. 전력 도매 가격을 좌우하는 LNG 가격은 최근 안정세지만 날씨가 덥거나 추워지면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위가 오거나 또 겨울에 또 추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가스를 쓰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스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또 걱정한 역마진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2분기를 절반이나 보내고 한전 사장이 사퇴하는 등 진통 끝에 결국 8원 인상한 전기요금. 앞으로 한전의 경영 개선 전망도 글로벌 기상 상황과 국제 정세 등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 정책과 방만 지출로 한국전력이 부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이념에 매몰된 정책이 피해를 줬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체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 가스요금 5.3% 인상, 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미미할 수 있지만 높은 체감 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 또 지난 여름 이후 세 번째 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서민 가정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45일 미룬 전기 가스요금 5.3% 인상. 물가 안정과 한전의 눈덩이 적자 사이에서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폭을 소비자 물가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 영향은 0.1%포인트로 소폭입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이나 등등으로 전환할 때는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르다.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역량을 모으고. 하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파급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4.6%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질 임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는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1.1% 감소해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번까지 세 차례 단계적으로 오른 것도 부지불식 중에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을 기준으로 전기를 막 쓰다가는 누진제와 겹쳐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금 억눌러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전기나 가스는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거거든요. 서서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요금, 특단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없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금리 정책까지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수입 제품 모두 전반적 가격 수준이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117.92로 3월 117.79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오름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7.5%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139.81로 3월 138.87보다 0.7%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반도체 가격 약세에도 수출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했고 수입 물가도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 물가도 문제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활 물가 탓에 외식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손님 눈치 보느라 무작정 가격을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건 매한가지인데요. 팍팍한 지갑 사정이 빚어낸 웃지 못할 세태가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식 물가의 상징인 고기 1인분은 200g이 정석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 거센 파고에 변치 않을 것 같던 이 상식선도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1인분을 200g이 아닌 150g으로 낮추거나 좀 더 적은 130g, 심지어 120g으로 대폭 줄인 고깃집이 속속 등장한 겁니다. 정량 규제가 없다 보니 고깃집 1인분은 사장님 마음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고기 양을 그대로 두고 치솟은 원가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보다 가격을 동결하고 고기 양을 줄여 마치 가격 변동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같은 가게에서 부위별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120g부터 150g까지 1인분 양을 각기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해온 삼겹살 1인분 가격 추이도 살펴볼까요? 조사 자체가 실중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1인분 표기 가격만 합산해 평균값을 내는데요. 식당별로 제각각인 1인분 중량을 200g으로 환산해 통일했더니 지난 2014년에 비해 올해 삼겹살 1인분의 실질적인 인상폭은 4,038원에서 5,183원으로
1,000원 이상 비싸졌습니다. 날뛰는 물가에 고기 1인분은 자꾸만 줄어 2인분을 먹어도 허기진다는 골매인 소리가 드높은 현실은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하며 절약을 유도하는 SNS 거지방에 앱으로 쌈짓돈을 모으는 앱테크 열풍까지 겹친 각박한 요즘 세태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액 결제 거래, CFD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가 조작 수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건 차액 결제 거래 CFD입니다. 주식 보유 없이 매매 차익만 결제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가 주문을 실행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 조작 역시 이런 익명성을 악용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400개 모든 CF 계좌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기획 테마조사 하겠다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CFD는 도구일 뿐이라며 주가 조작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다단계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타에 집중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는데 장기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시 체계를 두고 거래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또 거래 지역을 달리해 IP 추적을 따돌리면 현재 감시망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좌뿐만 아니라 투자자 명의의 그 핸드폰을 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투자자들의 주소지나 그 이제 직업 근무지 같은데 이동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다 피해갔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CFD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폭락 사태에서 드러난 수법을 쓴 불공정 거래가 더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종 행위도 적발할 수 있도록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 단기에서 반기나 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사이에 비슷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도 감시해 단속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오늘부터 인상 적용되는 전기 가스요금 앞으로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오른 전기가스요금 언제와 비교해서 각각 얼마나 오른 건지 먼저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전기요금, 가스요금 1분기에 서로 한 차례씩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올렸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한 40% 늘어나게 된다. 이제 두 번 올린 것 다 반영을 하게 됐고요. 딱 이번만 떼어놓고 보면은 좀 복잡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꽤 오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기요금부터 보면 킬로와트 시당 8원을 올리게 됐고요. 예. 가스요금은 1메가줄당 1.04원을 올리게 된 거였죠.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선 이제 올릴 원료 1분기에 전기요금 올렸던 거는 거의 13원 정도로 올렸으니까 네. 그에 비해서 8원은 굉장히 적고 가야 할 길이 한 50원 올려야 되니까 네. 13원, 8원 합쳤어도 한 25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이 있겠고요. 가스요금 정도도 거의 지금 메가줄당 8원 이상은 더 올려야 되는데 이제 고작 1원을 올렸으니까 1.04원. 그야말로 앞으로 올려야 될 폭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 보면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정도, 가스요금은 한 4,400원 정도 증가했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이제 4인 가구 월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의 함정이 있다. 오히려 더 내는 돈은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평균의 함정이 있고 두 번째 누진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이게 또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통계로 우리가 4인 가구가 한 332kW를 쓰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이번 인상분을 감안을 하면 약 3,000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다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월별로 한 66,000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단순 통계가 나오는데요. 예. 아마 4인 가구 중에 전기요금이 66,000원이야? 선뜻 이제 공감을 안 가시겠죠. 훨씬 많이 나오죠. 훨씬 많이 예. 나오니까요.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이제 누진제를 쓰고 있고요. 중요 구간이 200kW, 400kW인데 예.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이 누진제 구간을 좀 벌려줬습니다.
그래서 300kW, 450kW거든요. 그러니까 예. 450kW 이상을 쓰면 진짜 요금 폭탄을 받게 되는데 예. 지금 당장 우리 4인 가구도 봐도 332kW 이미 첫 번째 누진 구간을 통과했잖아요. 예. 300kW.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8만 원 선, 9만 원 선이라고 봐야 되겠고 4인 가구에 따라 좀 여름에 냉방을 많이 하는 가구는 10만 원 이상을 이제 각오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보통 에어컨 우리가 6월부터 튼다라고 보면 예. 이제 올 7월 뭐 요금 고지서라고 봐야 되겠죠. 부터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와, 또 때이른 더위까지 기승이어서 참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좀 이번 여름은 좀 참으면서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냉난방 요금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에게 더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완책도 나왔는데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완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요금을 올리게 된 건데 네. 일단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 한번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겠고요. 그 위에인 차상위 이제 생활계층 또 아이 3명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요금을 일단 그대로 가게 됩니다. 사용했던 부분들은 예. 그걸 초과하는 부분만 새 요금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1년 유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바우처를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기초수급자분들이나 뭐 주거 의료 계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데 그것을 요번에 교육 기초 수급자까지도 확대해서 주게 된다라는 점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이건 좀 그야말로 좀 간접적인 건데 우리가 냉방도 에어컨도 옛 버전이 있고 뭐 최신 버전이 있는데 최신 버전이 좀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에다가 이 고효율 냉방기를 예. 좀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일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좀 일반 가구 대상으로는 지금 에너지 캐시백 제도 7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조금 덜 쓰면 덜 쓴 만큼 현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 캐시백 저도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반 가구는 그럼 무슨 혜택이 있는가? 과거 2년 대비 예. 절감 폭에 따라서 그만큼을 이제 돌려주는 거거든요. 아꼈으면. 예. 그래서 과거에는 한 3%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5%, 10% 이상까지도 확대를 해서 많이 아낄수록 최대 킬로와트 시당 100원까지를 캐시백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청 가구에 한해서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신청 가구가 있어야지 그분들을 통계를 따로 낼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 여름에 한번 아껴보겠다라고 하시는 가구들은 이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에너지 캐시백 받는 방법 이런 것들도 나오긴 있던데 이런 것 좀 유념해서 그렇습니다. 뭐 신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겨울에 우리가 난방비 폭탄 맞은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 이번에 오른 가스 요금은 이제 여름 동안에는 모르고 있다가 날이 좀 차가워지면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로 각오하면 될까요? 이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좀 섣부르죠. 왜냐하면 상당폭 덜 올렸거든요. 지금 전기요금보다 지금 가스요금을 올려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분들하고도 좀 직격탄이 있어서 이번에 1메가줄당 한 1원 정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역시도 국제 이제 가스 가격과 살펴보면서 예.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인상분 없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예. 그 인상분이 반영된다면 역시 또 내년 1월에 12월 난방분이 반영되니까 또 한 번의 상당폭의 인상을 반영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가스요금을 좀 많이 올려놨었으면 왜냐하면 일단 난방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한 체감이 5개월 정도까지 체감이 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동시로 터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가스 요금에 대한 체감이 덜할 텐데 어찌됐든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그죠. 예. 입장에서는 음식도 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난방비도 어느 정도는 일반 가정보다는 더 많이 체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외식 가격도 더 오를 것이다, 전반적인 물가도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이것이 물가 자극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이제 가정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소비자 전가 부분에 대한 어쩔 수 고민이 없이 있기 뭐, 때문인데요. 예. 현재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체가 오르면서
우리 전체 국민의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 거. 이게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0.1% 포인트, 0.2% 포인트를 올리는 이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 크지 않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공공요금 자체는 대중성이죠. 여러 명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올라갈 때 가격 전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 잠깐 그래프로 나왔지만 지금 물가가 잡힌 듯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게 소비자 물가로. 그런데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해서 석유류하고 이제 먹거리를 뺀 물가는 저기 보면 거의 평평합니다. 저 이유는 뭐냐? 지금 물가가 떨어진 데는 핵심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락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렇게 떨어지는 효과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요금이 계속 저렇게 올라가면 근원 물가는 계속 짱짱하게 버티겠죠.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다시 들썩인다. 그러면 지금 잡힌 것 같은 저 물가도 또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공공요금 인상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공기업들에 지금 쌓여있는 빚이 너무 많아서 이번 인상으로도 뭐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사정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번에 인상을 통해서 보니까 한 3조 원대, 2조 5천억에서 3조 원대 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한국전력 적자부터 보면 작년에 32조 이상의 적자를 냈고요. 이미 올 1분기를 봤더니 6조가 이제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인상 반영해서 뭐 그나마 된다라고 하겠지만은 추가 인상이 없는 이상은 계속해서 저 적자를 쌓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가스공사는 어떤 미수금조로 이게 적자가 파악이 되게 되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 또 뭐 3조 원 추가가 났으니까 작년 대비 이제 거의 11조 원 정도의 적자가 좀 쌓이게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인상을 했다 치더라도 이들 가스공사 또 한전의 이 기업 경영 정상화는 길은 정말 요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도 뭐 한번 또 점검하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 한전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고 있는데 이 역시도 거의 한도가 지금 찰라고 그래요. 107조가 거의 맥시멈 한도인데 80조를 향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전이 또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자금 시장의 왜곡까지도 일으키고 있어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벌써 이런 회사라면 민간 기업은 망하고도 벌써 망했을 텐데 최대치로 뭐 채권 발행하고 어음하다가도 해결이 안 될 시는 공적 자금 투입입니다. 국민 세금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한전, 가스공사에 대한 문제는 최악의 경우는 국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숙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위험 때문에도 이번에 요금 인상 전에 지금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또 자구책을 내놓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자구책이 앞으로의 요금 인상에 조금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대세는 영향을 못 미친다. 가령 이번에 보면 임금 같은 경우에 고위직 뭐 임금을 이제 삭감하거나 동결한다. 이게 액수로 따지면은 한 100억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건물을 팔거나 또 임대하거나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전 건물들은 좀 특이성이 있죠. 뭐 변전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매각하기도 그렇게 좀 쉽지 않겠다. 그래도 노른자 땅이라는 얘기도 노른자 땅도 있지만은 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2025년, 6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자구책을 통해서 뭐 재무구조 개선을 할까. 특히 한국전력은 또 한전공대, 그건 요번에 빠졌는데 일종의 지원, 투자 형식으로 거의 또 매년 1,000억씩은 또 그 한전공대에 나가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구책에 왜 한전공대 이야기는 좀 빠졌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어서, 글쎄요, 결과적으로 자구책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의 이제 질타가 심하니까 뭐 요금을 올리기 위한 뭐 거라고 해서 글쎄 요금 인상이 가장 뭐 빠른 길이겠죠.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전기가스 요금이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제 정세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추워도 좀 참고 더워도 참아야 하는 걸까요? 일단 현재 해외와 우리의 요금을 좀 보면 제가 앞서 요번까지 합치면 40%에서 50% 정도의 인상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단 2배 이상, 유럽은
천연가스 직격탄이었기 때문에 3배 이상의 5배 같은 이제 에너지 요금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요금 인상은 좀 덜 오른 편입니다. 거기 이면에는 우리가 앞서 말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엄청난 이제 적자가 이제 규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숙제는 뭐냐? 첫 번째는 국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게 그래도 한숨 돌리는 게 뭐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유가도 WTI가 배럴당 120달러 하던 게 지금 뭐 70달러 때까지 와서 여기서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채워놔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에 또 튀어오르게 된다. 그러면 이중고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요. 앞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국제 에너지 가격,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함께 또 한 번의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종센터입니다. 접수하고 찾는 거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까요?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언뜻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즐겁게 웃고 있다가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는 아직도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여유로운 날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잃고 나서 제 삶에 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어색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서울광장 분향소엔 여전히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4대 종단,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추모 문화제를 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화제가 시작되려면 아직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 분향소의 유가족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이태원 참사 200일을 맞아 국화꽃을 들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시민분이 많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159분의 영정사진이 분향소 앞에 걸려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4대 종단 추모 기도회와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문화제 시작 전에 희생자를 향한 진실과 애도의 159배 시간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향소를 직접 찾은 시민분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내 자식 같고 내 조카 같고 한 번도 내가 오질 못했으면 처음 와봤는데 내가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사 일어나는 걸 SNS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믿을 수가 없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안 믿겼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유가족들은 이곳 분향소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서울광장의 추모 공간으로 자리 잡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분향소의 철거 여부를 두고 2차 계곡장을 보낸 것으로 행정 사전 절차는 끝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유가족분 입장도 들어보시죠. 시에서 또 철거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유가족
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좀 있으면 태풍도 불고 장마철인데 바람이 아마 세게 불면 아마 날아갈 거예요. 이번 200일 추모 문화제에는 유족 등과 시민단체 등 2만 명 넘는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족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일 가까이 지난 어제서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유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직 근무자가 재난 상황 대응실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는데 112 상황실 측이 사전 헬로윈 대책을 세웠으나 인파로 인한 사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참사 당일 부실하게 대응한 점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치사항 보고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데요. 이 장관 측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건 시스템 문제라며 이 장관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더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한 200시간 집중 추모를 오늘 저녁 문화제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200일인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가 마련한 재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재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관련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진상규명 과정 등에서 재난 피해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발생 200일째지만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공식 추모 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돼 있고 서울시청의 임시 분향소는 언제 철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공식 추모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의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흐른 지금도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에 갔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 공간일 뿐입니다. 공식적이고 항구적인 추모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지를 놓고서는 논의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시는 합동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에게 자진 철거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광장 근처 사무실 한쪽에 추모 공간을 두자고 제안했는데 유족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오가는 야외에 추모 공간을 설치해야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어야 이제 시민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저희 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에 달리는 사이 추모의 마음은 보존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 언제 그런 참사가 일어났냐는 듯 시든 꽃만 무심히 이곳을 지킵니다. 밝고 지른 참사 현장의 추모 쪽지들은 이렇게 야외에 방치된 채 빠르게 빛이 발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잔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고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떠나보내는 시민들도 이런 추모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어떤 힐링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추모 공간이라고 하면 인적이 드문 공간에 위령탑만 덩그러니 세우는 기존 방식도 기피 시설이란 인상을 줄 수 있어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라운드 제로란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예고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반발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단체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 10일 세월호 기억공간을 불법 건조물로 규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기억공간은 원래 합법적인 공간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이번 서울시 의회에서만 불법으로 낙인 찍힌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재작년 7월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뒤 같은 해 11월에 의회 본관 앞으로 옮겼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유아인 씨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를 상대로 코카인과 케타민, 프로포폴 등 마약을 투약한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유아인 씨를 부른 건 지난 3월 말 이후 두 번째입니다. 원래 유아인 씨는 지난 11일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당시 기자들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돌아갔습니다. 여고생을 필로폰 등 마약에 중독시켜 유통 과정에까지 가담하게 한 마약 판매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번에는 필로폰을 미끼로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까지 직접 가담시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필로폰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상당한 양의 마약을 공급해온 유통 조직입니다. 이들의 꼬리가 잡힌 계기는 지난해 10월 17살 여고생이던 A양의 필로폰 투약 사건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A양에게 필로폰을 넘긴 판매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공급망을 역추적해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들은 원래 알던 사이였던 A양을 필로폰에 중독시켜 범행에 직접 가담시켰는데요.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 호기심에 한번 해보도록 한 뒤 중독되자 계속 마약을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A양이 아르바이트비 대부분을 필로폰을 사는 데 쓸 정도로 중독되자 조직원과 함께 직접 마약을 배달하게 시키는 등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들 조직원 9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 기소했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이들 조직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당한 양의 마약을 유통했을 거로 보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대 때 공부방으로 사용하겠다며 오피스텔을 얻어 마약 수억 원어치를 소지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공부방 명목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고 판매하는 창구로 활용한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A씨 등은 고등학생이었던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의 마약류 2억 7천만 원어치를 소지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서울 면복동에 있는 학원 1층 주차장에서 10살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과 42범인 A씨는 이전에도 한 차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이달 초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를 변호하던 JMS 목사 출신 변호인이 해임됐습니다. 정 씨 측은 지난 12일 대전지법에 양승남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정확한 해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정 씨의 변호인단은 이제 6명만 남았습니다. 전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다가 차량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시 전 부인 B씨의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자기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면 월계 1교 근처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 10명 가운데 3명이 타박상을 입었고 보육교사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승용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전복됐지만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가 올봄 남부지방의 가뭄 대책 가운데 하나로 4대강보의 물그릇 활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난 정부의 보해체와 상시 개방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4대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4대 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대 환경부는 댐과 댐을 연결하고 4대 강보를 물그릇 삼아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뒤집고 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4대강 보호 활용 주장은 무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질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4대강 보호 활용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4대강 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보 인근에 사는 주민 4,000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보 인근 주민의 86.8%, 일반 국민의 77.4%가 보를 활용하는 데 찬성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4대강 인근 주민 의견을 수계별로 살펴보면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 활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뭄에 대비한 용수 공급 목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홍수 대비와 수질 개선, 신수 공강 활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보 활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녹조로 인한 수질과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댐과 보, 하구둑을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보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또 하천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수질과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4대강 보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과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유부지에 적재된 퇴비 소유주에게 수거를 요청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비는 하천 유입 시 녹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 중 40%가 제방과 하천, 도로 주변 등 공유 부지에 무단으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은 주변 환경 간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 조사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광양과 온산, 시화 등 9개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천식이나 폐질환, 갑상선 장애, 아토피 피부염 등 29종의 만성질환 조사에서 대부분이 대조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인데 다만 다소 높은 수치가 나온 기타상 기도 질환과 만성하 기도 질환은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믿고 이야기할 친구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사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2021년 서울 지역 초중고생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믿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는지, 휴식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지 등 교우관계 문항 점수가 4.18점을 기록해 지난 2010년 4.25점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교우관계가 나빠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초등학생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밀크 초콜릿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이 높아 하나만 먹어도 하루 당뇨 섭취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충남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시중 15개 밀크 초콜릿 제품 가운데 11개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어린이 당뇨 섭취 권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 10개 제품이 성인의 하루 당뇨 섭취 권고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네, 유럽을 순방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영국에서 공격용 무인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방문을 통해 반격전에 필요한 군사 지원을 확보했지만 F-16 전투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거쳐 마지막 순방국인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지방관저 체커스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영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공미사일 수백 기와 사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 수백 대 등 무인 항공 시스템을 앞으로 수개월 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기초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Kremlin to also know that we're not going away. Right? We are here for the long term. We remain steadfast in wanting to defend Ukraine.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넥 총리와 만난 뒤 영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가 매우 중요한 반격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happy that in this way we are in way of preparing very important counteroffensive steps.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support.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 연합을 만들고 싶고 그에 관해 매우 긍정적이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들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조금 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전투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수넥 총리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동맹국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태국 총선에서 100년가량 유지되어 온 군주제 개혁을 들고 나온 40대 기업인 출신이 이끄는 작은 개혁정당이 일약 일당이 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주제 개혁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줄곧 반대해와 태국 사회 갈등의 뇌관으로 재부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국왕 중심의 입헌 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제와 징병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2030 젊은 세대의 표심을 사로잡은 전진당이 하원 500석의 총선에서 제1당이 됐습니다.
현 집권 세력인 군부와 민주개혁 야권 진영 간의 대결 구도에서 총 유권자의 약 42%인 41세 이하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기업인 출신이 이끈 돌풍입니다. Sensational. I think the people have spoken, and it's a new dawn. And they're here in Thailand, full of hope, and we hope to bring about change. 돌풍의 주역 피타 대표는 42살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 이끄는 정당등과 연정 구성 등을 통해 자신이 총리를 맡을 것이며 왕실 모독죄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arliament, and we will use the Parliament to make sure that it's a comprehensive discussion with maturity, with transparency, and how we should move forwar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mass. 총리 선출에는 하원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이 참여해서 집권에 필요한 최소 의석은 376석입니다. 현재 연정으로 309석쯤 확보한 것으로 보여 상원에서 67석 이상을 얻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한데 험로가 예상됩니다. 특히 왕실 모독죄 논란은 2020년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야당이 해산된 후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불거졌는데 중장년 상당수와 군부가 반대 입장입니다. But if there's subversion of the result from yesterday, which is a very strong mandate, we could very well see some social unrest as a result. 태국은 1932년 이후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하는 등 군부의 정치 개입이 빈번해 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과 독일 등을 방문하면서 군사 지원을 받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젤렌스카 영부인은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젤렌스카 영부인을 접견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을 방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젤렌스카 여사와 환담을 했는데요. 역경 이겨내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겠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있었다는 내용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20년 동안 튀르키예를 집권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튀르키예는 나토 가입국이면서 러시아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13일 뒤로 미루어진 대선의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 결과가 접전이었네요. 이제 49.4% 대 44.96.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1차에서 이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건데 이게 예상이 됐던 결과인가요? 어떻습니까? 예상은 그 야당 후보인 클루츠다르올루 후보가 살짝 과반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게 마지막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로 나왔는데 어쨌든 둘 다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 후보 집권당의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조금 앞선 상태에서 둘 다 과반 확보에 실패해서 결선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야당 후보는 지금 6개 야당의 연합 대표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에 야당의 어떤 그 바람이 있어가지고 에르도안 후보가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둘 다 과반을 넘지 못하고 결선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28일이 이제 결선 투표일인데 결선은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에르도안 후보는 0.6%만 더 올리면 과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세 번째 후보가 있는데 5%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위 후보가 원래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같은 당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이 시난 오안이라는 승리당의 제3위를 한 그 후보가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세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자기는 몰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테러와의 전쟁. 좀 옛날 단어인데 테러와의 전쟁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난민 송환. 이렇게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 조건 어느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건가요?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테러와의 전쟁, 이게 뭐 과거에 우리가 미국이 얘기했던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비슷한 건데 그 튀르키예 내부에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예. 소수민족인데 이 소수민족의 무장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장 세력을 테러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자. 즉 무장 세력,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완전히 좀 진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에르도안에게 좀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당 후보인 크루치다르올루 후보는 쿠르드당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무장 세력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쿠르드와 친화적인데 이거는 좀 에르도안에 유리한데 그다음에 두 번째 난민 송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 송환은 뭐냐면 지금 튀르키예 남쪽에 그 시리아의 독재자인 아사드의 폭정을 피해서 피난을 나온 시리아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을 이 3위 후보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람들을 체류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에르도안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안에 이 두 사람의 1, 2위 후보가 이 3위 후보가 내세운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결과가 출렁일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많이 얻은 에르도안이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난민 송환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EU와 유럽 연합과의 또 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 그동안 난민이 그동안 계속 유럽으로 유입되다가 튀르키예에서 좀 붙잡아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열리면 EU 각국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EU만큼 또 이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하고 개인적으로 우위가 돈독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튀르키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이라는 뜻은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는 에르도안 치하의 튀르키예는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서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있는데 또 반대로 EU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가격 상한을 씌워서 적게 하는 방안, 그래서 러시아를 타격을 입히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의 원유가 싸니까 이때 많이 사들이는 중국 같은 입장, 인도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하고 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야당 대표인 크루치다르올루 후보는 나는 친서방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것을 약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고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야당이 만약에 튀르키예에서 집권하면 러시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대선 결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웨덴입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반대 때문에 나토 가입이 좌절됐거든요. 사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했는데 이건 상당히 그 러시아의 북쪽과 국경을 맞닿고 있거나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이 두 나라가. 근데 이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데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통과시켜주고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인데 여기는 만장일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인 스웨덴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대한 이유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 결정적 이유가 스웨덴이 쿠르드족을 지지한다라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후보는 쿠르드족과 친화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을 붙잡아 둔 게 아닌가 러시아를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20년째 그 장기 집권이 무너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에르도안이 이제 독재자로 거의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히 독재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권위주의 정부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2003년에 처음 총리가 됐습니다. 예. 총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 11년 정도 총리를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대통령제로 바꿔서 또 대통령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간 동안 자기의 측근 세력, 지지 세력들을 기업이나 정부, 군대 이런 데 많이 집어넣는데 굉장히 그 결정적인 사건이 2016년에 일어났던 군부 쿠데타입니다. 예. 이걸 계기로 오히려 군부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거기에 또 자기 친위 세력을 집어넣음으로써 어떤 자기 권력을 굉장히 확고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요. 예.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 나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강력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인플레이율이 85%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배 오른 거죠. 모든 물가가 2배 오른 건데 이렇게 경제가 엉망인 상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데 예를 들면 정년 제한을 폐지해서 연금을 좀 더 젊은 나이에 지급할 수 네. 있게 해준다든지 연금의 어떤 안정성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또 한 달간 가정용 가스를 무상으로 주겠다. 예. 학생들에게는 인터넷을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마구 펴면서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 소득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야당은 예. 이제 그걸 정반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튀르키예와 같은 날 이제 총선거가 치러진 태국에선 개혁적인 40대 후보가 파란을 일으켰다면서요? 네네. 예. 이 40대 후보가 피타 찜라른낫이라는 이름이 좀 대표인데요. 어렵습니다. 네, 1980년생입니다. 42살인데 좀 전에 그 보도에서 보셨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까지 태국 하면은 군부가 현재 정권을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세력이 이제 탁신 전 총리의 가문이고 그 사람들 세력인데 둘 다 그냥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태국의 전통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을 태국 젊은이들이 거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수를 보면 500석 중에 이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 무브 포워드입니다. 앞으로 예. 나가자라는 뜻인데 151석을 얻었습니다. 거의 36%를 얻었는데 제2당 역시 당 대표가 36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1당, 2당이 30대, 40대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1당, 2당이 30대, 40대 대표를 앞세우고 있는 굉장히 개혁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꼭 1당만 볼 게 아니라 두 번째 당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당은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게 1당은 이제 좀 더 혁신적인 정당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앞에 보도에서 보셨듯이 현재 왕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군주제를 좀 바꿔야 된다. 입헌 군주제이긴 하지만 군주가 왜 필요한가? 너무 우리가 거기에 복종을 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징병제를 폐지해야 된다. 또 중요한 게 있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태국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국이 의원 내각제니까 원내 1당이 대표인 피타 의원이 총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뭐 불투명합니다. 아까도 보도에서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상원 하원이 나눠져 있는데 태국의 지금 이 피타 대표는 하원에서 36%의 지지를 얻었죠.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예. 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다 해도 상원 250석을 군부가 다 지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상하원을 합치면 아직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총리가 실제 될지는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국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달째 별다른 도발 없이 잠잠한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는 7월 6.25 전쟁 정전 기념일 70주년에 맞춰 무력 과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상업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공터에 차량들이 포착됐는데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50대에서 100대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미림 비행장은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는 곳이어서 열병식 훈련 개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아직 병력이나 다른 장비는 식별되지 않았고 통상 2달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70주년이 되는 6.25 전쟁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이 유력한 계기로 꼽힙니다.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데 1993년 40주년과 2013년 60주년 때도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식 전성기념 70주년을 성대히 치르겠다는 것을 연초부터 예고한 만큼 아마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징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넘게 무력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행도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관련된 지역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이번 주 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반발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무기 개발 일정표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 자막으로 전해드렸던 속보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인데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50억 뇌물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그리고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놓고 경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에 함께 사업을 압박했다고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주에는 하나은행 전 부행장 A씨 등 핵심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검찰이 곽상도 50억 관련해서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관련 조율을 위해서 내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오는 23일, 24일을 포함한 나흘 일정으로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급 화상회의에선 시찰단의 활동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서 세부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 한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긴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해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며 한일, 미일이 함께 대응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이른바 G8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관련 논의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우선 이번 회의가 열리는 것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국빈 방미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됐으며 한미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G7의 확대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산 전투기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내년 최초 양산을 위한 주요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최초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략화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앞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 때에도 적용됐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26년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이 허가하는 해외 체류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석현준 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석 씨가 귀국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했고 실제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야 귀국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리조트에서 발코니를 통해 다른 객실로 침입한 혐의로 미국에서 제주로 휴가 온 미군 2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 반쯤 자신이 묵던 리조트 3층 객실 발코니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묵고 있는 옆 객실로 침입했다가 피해 가족과 발코니에서 마주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택시를 6번이나 갈아타며 도주한 30대가 CCTV 영상을 추적한 경찰에 고작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10분쯤 대전 동구 금은방에서 600만 원어치 금목걸이를 들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상승세에는 나균안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실패한 포수 나종덕에서 에이스 투수로 포지션도 이름도 새롭게 태어난 롯데 나균안. 평균 자책점 1.34, 4승을 거두며 생애 첫 월간 MVP 영광도 안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된 것보다 일단 팬분들 힘이 제일 컸다 생각하고 또 팀 동료가 많이 도와준 덕분에 MVP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아섭의 소개로 간 장명소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지금의 성적은 계명 효과가 아닌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이름을 바꿨다 해서 야구가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남들보다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근 등판에서 흔들렸던 만큼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목표. 너무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잘 준비해서 앞으로도 더 4월 달만큼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질 것 같지 않은 강팀이 된 롯데를 보며 팬들의 기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롯데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삶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활도 되게 좋고 지더라도 좋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팀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새로운 에이스 나균안. 31년 만에 우승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는 누구? 최강 롯데!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 대회 8강에 올라 조 1위를 놓고 일본과 격돌합니다. 대표팀은 어제 중국 수저우에서 열린 수디르만컵 조별 예선 2차전에서 단식, 전혁진, 혼합 복식 등이 활약해 4대1로 이겼습니다. 프랑스, 영국을 차례로 제압하며 조 2위를 확보한 대표팀은 내일 일본을 누르고 조 1위까지 차지해 8강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대진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늘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신 분들은 5월이 맞나 싶으셨죠. 서울 기온이 31.2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았고 강릉은 35.5도까지 치솟는 등 5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겠지만 때일은 더위가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더위에 건강 잃기 쉽습니다. 내일도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해주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를,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강릉은 24도에 머물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 강릉은 34도 등 오늘보다는 조금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3에서 10도나 높아 덥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